결혼식장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신부가 늦게 들어온 줄 알았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버진 로드 끝,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재킷 위에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붙잡았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손에는 작은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상자의 모서리는 오래 눌린 듯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뚜껑 위에는 빛바른 리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였다. 오늘 결혼하는 남자 강도현의 전처였다. 순간 예식장 안의 웃음소리가 얇은 유리처럼 깨졌다. 신랑 어머니 박혜라는 가장 앞줄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조금 전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던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헤라는 일부러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손끝으로 한복 소매를 정리하고는 유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왔구나. 설마 정말 올 줄은 몰랐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멀리까지 퍼졌다. 하객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옆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다시 껐다. 신부 대기실 쪽 문틈에서는 신부 민서의 흰 드레스 끝자락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작은 상자를 더 단단히 감쌌다. 그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헤라는 그 흉터를 알아본 듯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더 차갑게 웃었다. 우리 집안 경사에 와줘서 고맙긴 한데 네 자리가 어딘지는 알지. 앞줄 왼쪽 일부러 비워둔 작은 의자 하나가 있었다. 꽃장식도 없고 이름표도 없고 식장 직원이 급히 가져다 놓은 듯한 접이식 의자였다. 그 의자는 마치 처음부터 유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놓인 물건처럼 다른 고급 의자들 사이에서 낯설게 튀어 보였다. 도현은 단상 위에서 굳어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턱시도.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입술을 조금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선 민서는 하얀 장갑 낀 손으로 부케 줄기를 꽉 쥐었다. 줄기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손등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헤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낮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잔인했다. 오늘은 네가 망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아니야. 그러니 조용히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가. 몇몇 하객이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유나를 동정하는 듯 보았고 누군가는 불편한 구경거리를 만난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다. 유나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 빛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의 구두 앞코에는 비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밖에는 조금 전부터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멈춰버린 음악 사이를 조심스럽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때 유나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녀는 꺼내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이 낡은 상자의 뚜껑 위를 스쳐갔다. 그 상자는 오래전 누군가의 약속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채 그녀의 손 안에서 조용히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도현이 마침내 한 걸음 내려오려는 순간 헤란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단호했다.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소매를 누르는 그 순간 도현의 얼굴에서 마지막 용기 같은 것이 천천히 꺼졌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곳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이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만은 알아야 할 것을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헤라는 그것을 모른 채 모든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나를 밀어붙였다. 네가 아직도 우리 도현이 인생에 남아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진 뒤 유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선명히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난 뒤에만 생기는 조용한 빛이 있었다. 식장 안의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말문을 잃었다. 유나는 낡은 상자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끝난 건 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에 혜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리고 아무도 모른 사이 단상 위에 신랑의 손에서 결혼 반지가 담긴 작은 벨벳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샹들리에 아래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은 꽃장식도 체면도 아니라 모두가 믿고 있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연이 유나를 처음 만난 곳은 화려한 파티장도 누군가의 소개 자리도 아니었다. 오래된 종합병원 뒤편, 비상계단 옆 작은 자판기 앞이었다. 그날 도연은 아버지의 병원비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 서 있었다. 숫자는 너무 컸고 그의 어깨는 그 숫자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자판기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그의 얼굴도 잠깐씩 지쳐 보였다가 사라졌다. 유나는 그때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녀는 도연이 들고 있던 영수증에 접힌 모서리를 보았다. 손가락으로 너무 여러 번 문질러서 종이가 거의 해질 듯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유나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작은 캔커피 하나를 뽑아 그의 옆에 조용히 놓았다. 식으면 더 써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도연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침묵으로 도망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툴렀지만 다정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런 점을 믿었다. 한번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도연은 오래된 가방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나중에 잘 되면 당신이 고개 숙일 일은 없게 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소매 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약속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의 찬 바람 속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약속은 집 문턱을 넘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눌리기 시작했다. 도연의 어머니 혜라는 처음부터 유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유나의 지방이 평범하다는 이유였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공부하며 일했다는 사실도 혜란에게는 성실함이 아니라 흠처럼 보였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소리치지 않았다. 더 날카로운 방식으로 유나를 작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 반찬 접시를 내려놓으며 혜란은 말했다. 너는 이런 그릇 처음 써보지? 그 말에 가족들은 웃지 않았지만 웃지 않는 침묵이 더 아팠다. 유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무릎 위에 손을 천천히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때 도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고 도연은 회사에서 막 중요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다. 유나가 한 번이라도 크게 부딪히면 도연은 집과 회사 사이에서 더 깊이 찢어질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나는 참았다. 밤마다 그녀는 병원비와 생활비가 적힌 작은 수첩을 펼쳐놓고 앉았다. 숫자 옆에는 검은 볼펜으로 짧은 표시가 남아 있었다. 아버님 약값, 도연 정장 수선, 어머님 검사비. 그중 가장 아랫줄에는 매달 같은 이름 하나가 있었다. 민서. 그 이름은 도연도 혜란도 알지 못했다. 유나는 그 이름 앞에 적힌 금액을 볼 때마다 볼펜 끝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 아주 작게 체크 표시를 했다. 민서는 당시 도연의 회사 후배였다. 밝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어느 날 늦은 저녁 유나를 찾아와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민서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코트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유나는 그 작은 흐트러짐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언니, 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요. 그날 민서가 말한 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빚이었다. 가족 문제였다. 회사에서 도연에게 피해가 갈까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사정이었다. 유나는 한참 듣고만 있었다. 바깥 창문에는 겨울비가 흘렀고 병원 복도 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오래 머물렀다. 유나는 그날 자신이 모아둔 작은 돈을 꺼냈다. 그리고 민서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도연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그 사람 지금 너무 많이 버티고 있어요. 그 선택이 몇 년 뒤 자신을 찌르는 칼이 돌 줄은 그때 유나도 몰랐다. 도연은 점점 바빠졌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전화는 짧아졌다. 혜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친척들 앞에서 흘리듯 꺼냈고 유나가 병원 검사를 받고 온 날에는 일부러 뜨거운 국그릇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유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손끝에 닿은 열기보다 그 말들이 더 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도연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낯선 청첩장 샘플을 보았다. 아직 결혼도 끝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미리 고른 듯한 흰 종이였다. 종이 모서리에는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신부 이름이 들어갈 자리였다. 유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넣었다. 접힌 자리에 손톱 자국이 남았다. 며칠 뒤 헤라는 유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도연은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나는 서류 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글자들이 낯설었다.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던 이름이 이제는 정리해야 할 흔적처럼 종이 위에 놓여 있었다. 도현이 앞길 막지 마라. 헤란의 말은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깊이 박혔다. 유나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유나는 알았다. 사람이 꼭 배신하려고 침묵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이 때로는 배신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하얗게 당겨졌다. 예전에 도연 아버지가 쓰러진 날 깨진 유리컵을 치우다 생긴 상처였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 그러나 유나에게는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 같았다. 서명한 뒤 유나는 집을 나왔다. 비닐에 싼 작은 짐가방 하나, 낡은 상자 하나, 그리고 끝내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보내지 않았다. 도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서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으며 도연은 이미 헤란의 말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붙잡고 있었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헤란에게서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손글씨도 없었다. 단정한 활자만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초대장을 펼친 순간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신부 이름 옆에 적힌 세 글자. 한민서. 유나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봉투가 있었다. 봉투 위에는 도연의 어머니 헤란이 오래전 남긴 서명이 있었다. 그때 유나는 깨달았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덮어둔 채 계속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 결혼식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진실이 문 앞까지 걸어오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결혼식장 안에서 가장 먼저 유나의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도연이 아니었다. 민서였다. 신부 대기실 문틈 사이로 유나의 얼굴을 본 순간 민서는 부케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흰 장미 몇 송이가 아래로 기울었고 드레스 자락 위에 작게 물방울이 떨어졌다. 곁에 있던 도우미가 놀라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하던 미소가 입술 위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헤라는 모든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듯 우아하게 한복 소매를 쓸어내렸다. 그녀에게 이 결혼식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다. 아들이 실패한 첫 결혼을 완전히 지우고 자신이 선택한 새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는 날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유나를 불렀다. 유나가 조용히 와서 초라한 접이식 의자에 앉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찝찝함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헤라는 그 작은 차이를 느꼈다. 3년 전 이혼 서류 앞에서 말없이 펜을 들던 여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침묵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가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상자는 뭐니? 헤란이 물었다. 유나는 잠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낡은 리본 자국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예전에는 이 상자를 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외면해온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돌려드릴 게 있어서요. 돌려줄 것? 헤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때 도연이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건드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가까이 오고 싶지만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유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한번 눈을 맞추면 자신이 아직도 오래전 기억의 잔해에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유나야, 오늘은 이러지 말자.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닿는 순간 유나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 이러지 말자. 3년 전에도 그는 비슷한 말을 했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도 않고 어머니를 막지도 못한 채 그저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나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쉴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객석 두 쪽에서 누군가 작은 기침을 했다. 주례를 맡은 노신사는 두 손을 모은 채 난처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음악 담당 직원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지만 언제 다시 음악을 틀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서가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올린 채 걸어 나왔다. 하얀 드레스는 눈부셨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혼식장의 빛과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부가 나왔다는 이유로 잠시 웅성거렸다. 하지만 민서는 도연이 아니라 유나를 보고 있었다. 헤란이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들어가 있어. 이런 일은 어른들이 정리할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나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알아본 듯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죄책감만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오래전 자신이 받은 도움, 감히 꺼내지 못했던 이름, 그리고 오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유나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다. 민서도 오늘의 결혼식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언니. 민서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한 단어에 식장 안의 공기가 다시 변했다. 언니. 단순한 호칭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칠 수 없는 가까움이 있었다. 헤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민서를 향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 뭐라고 했니?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갑 낀 손이 부케줄기를 너무 세게 쥐어 흰 리본이 손바닥 안에서 구겨졌다. 도연은 민서와 유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 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유나는 민서가 더 말하기 전에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아직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 민서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손가락은 다시 약한 사람에게 향할 것이었다. 유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은 필요했지만 진실이 아무 사람이나 짓밟으며 나와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상자를 다시 가방 쪽으로 낮췄다. 저는 식을 망치러 온 게 아니에요. 헤라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전보다 얇았다. 그럼 왜 온 건데? 축하하러 왔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유나는 대답 대신 하객석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도연의 이모가 앉아 있었다. 예전부터 헤란의 말에 가장 먼저 맞장구 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모는 유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한 듯 손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가방 지퍼 끝에 매달린 작은 금속 장식이 떨리며 빛을 받았다. 유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3년 전 유나가 이 집을 떠나던 날에도 그 이모는 현관 옆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나가 들고 나가던 낡은 상자를 보고 한순간 얼굴이 굳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표정이 단순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인지.
오늘 유나는 그 답을 확인해야 했다. 그 순간 예식장 밖 복도에서 남자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와 헤란에게 귓솔말을 했다. 헤란은 처음엔 귀찮다는 듯 했다가 곧 눈썹을 찌푸렸다. 직원이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다. 봉투 앞면엔 아무 이름도 없었다. 다만 모서리가 비에 젖어 살짝 휘어 있었다. 헤라는 봉투를 받으려다 멈칫했다. 유나가 그 봉투를 알아보는 눈빛을 했기 때문이었다. 봉투의 종이는 오래전 유나가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두껍고 희미하게 누런빛이 도는 종이, 그리고 오른쪽 아래 아주 작게 찍힌 문양 하나. 도현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개인 인장 문양이었다. 도현도 그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빠졌다. 그게 왜 여기 있어요? 헤라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렇게 급하게 숨을 고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봉투라면 손등의 힘줄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자신이 서명했던 이혼 서류 위에 헤란의 손을 떠올렸다. 그때도 헤란은 너무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어머님, 그 봉투 저도 봐야 해요. 헤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도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오늘 결혼할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전처의 침묵 쪽으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자신이 계속 침묵하면 이번에는 민서가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다른 문이 열렸다. 유나는 앞으로 한 걸음 걸었다. 접이식 의자 옆을 지나 꽃잎이 깔린 버진로드 위에 섰다. 헤라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 박자 늦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모여 있었다. 더는 그녀를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식에 잘못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오래 숨겨진 이야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봉투를 열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제가 가진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연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헤라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두려움을 보였다. 그 두려움은 분노로 가려졌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식장 안의 공기는 바뀌고 있었다. 유나는 낡은 상자의 잠금쇠를 눌렀다. 딸깍.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축가보다 더 또렷하게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상자 뚜껑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에 접힌 모서리가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현의 아버지, 헤란,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또 한 사람의 손이 함께 찍혀 있었다. 유나는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나가 더는 과거의 문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상자의 잠금쇠가 열린 뒤에도 유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식장 전체를 더 조여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이 결혼식이 이미 평범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레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헤라는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평생 이런 순간을 싫어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침묵,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준비해 온 상황. 그녀는 서둘러 웃음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빛은 굳어 있었다. 유나야, 네가 아직도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 말에 유나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조금 바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높이 들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위에 얹은 채
도연이 볼 수 있을 만큼만 앞으로 내밀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불안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다. 병상에 눕기 전 아직 얼굴에 기운이 남아있던 때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혜란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주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 일부는 접힌 모서리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 손목에 찬 얇은 은 팔찌만큼은 또렷했다. 도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 사진 우리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나가던 날 어머님이 버리라고 하신 상자 안에 있었어요. 그 순간 혜란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너무 짧아서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유나는 보았다. 그 흔들림은 당황만이 아니었다. 오래 덮어둔 물건이 예상보다 빨리 다시 빛 아래로 올라왔을 때의 두려움이었다. 도연의 이모가 자리에서 작게 몸을 움직였다. 손가방의 지퍼가 다시 달그락거렸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이모님은 이 사진을 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장이 다시 술렁였다. 이모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혜란이 먼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괜한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이상했다. 괜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빨리 막아야 했을까? 도연도 그걸 느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아주 작고 늦은 의심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긴 어둠 속에 들어온 작은 빛 같았다. 민서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다. 드레스 끝이 바닥에 꽃잎을 밀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유나 옆에 완전히 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혜란의 뒤에 숨지도 않았다. 저도 그 팔찌 본 적 있어요. 혜란이 민서를 노려보았다. 민서야. 민서는 그 부름에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도연 선배 아버님 병실에서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었어요. 손목에 저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병실을 떠올리려 했다. 그 무렵 그는 회사 일과 어머니의 말 그리고 유나와의 무너져가는 관계 사이에서 매일 지쳐 있었다. 병실에 누가 왔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조용히 복도 끝에서 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놓친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목을 조였다. 유나는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오래된 봉투였다. 봉투 겉면엔 아무 이름도 없었지만 안쪽 종이에는 도연 아버지의 글씨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종이는 접힌 자국 따라 약하게 갈라져 있었다. 혜란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면 유나 씨에게 맡긴다. 도연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약봉투 위에 이름을 접던 그 필체였다. 그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숨을 내쉬는 소리가 흔들렸다. 왜 이걸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유나에게 향했지만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질문이 너무 늦게 온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질문은 때로 미안함보다 더 아프다. 그래도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 당신은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난 3년의 밤들이 그 안에 접혀 있었다. 잠시 모든 것이 유나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듯했다. 하객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도연은 어머니에게서 한 걸음 떨어졌고 민서는 유나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며 눈가를 붉혔다. 혜란이 세워둔 무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혜란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유나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유나가 한 발 물러섰고 봉투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이가 벌어지며 안에 있던 작은 메모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 순간 혜란이 직원에게 낮게 소리쳤다. 당장 이 사람 내보내요. 2명의 직원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분위기는 다시 뒤집혔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란을 더 두려워했다. 누군가는 결혼식인데 너무하네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전처가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속삭였다. 조금 전까지 유나를 향하던 동정은 순식간에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도야는 직원들을 막으려 했지만 혜란의 한마디가 그를 멈추게 했다. 네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서 이 여자가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니? 그 말은 정확히 도연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아버지, 죄책감, 놓친 시간. 그는 한순간 흔들렸다. 유나는 그 흔들림을 보았다. 익숙했다.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누군가의 말 뒤로 숨었다. 직원 한 명이 유나의 팔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서 유나와 직원 사이를 막았다.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흰 꽃잎이 유나의 구두 앞에 흩어졌다. 그만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민서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작은 용기가 유나에게는 뜻밖의 구원이었고 동시에 더 큰 위험이었다. 이제 민서까지 이 일에 끌려들었다. 유나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메모는 누군가의 발끝 가까이에 멈춰 있었다. 접힌 종이 위에는 짧은 이름 하나가 보였다. 한민서. 도현은 그 이름을 보았다. 민서도 보았다. 헤라는 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몸을 숙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눈이 그 이름을 읽은 뒤였다. 유나는 그 순간 알았다. 자신이 찾은 작은 틈은 출구가 아니라 더 깊은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단순히 전처와 시어머니의 싸움으로 끝낼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메모 위에 적힌 이름 한민석. 그 세 글자는 결혼식장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유나가 과거에 매달린 전처라고 생각했다. 박혜란이 말한 것처럼 이미 끝난 결혼을 놓지 못해 남의 결혼식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렇게 믿는 편이 더 쉬웠다. 그래야 이 불편한 장면을 단순한 소란으로 넘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메모에 적힌 이름은 신부의 이름이었다. 오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도연 옆에 서야 할 사람,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사람. 그 이름이 왜 도연 아버지가 남긴 봉투 안에 들어있었는지 아무도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민서는 떨어진 부케를 내려다보았다. 흰 꽃잎 하나가 구겨진 리본 위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지 못했다. 그 꽃을 다시 주워들면 아무 일 없던 신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이름은 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유나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도현이 먼저 몸을 숙였다. 그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종이 끝이 오래되어 부드럽게 달아 있었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짧았지만 분명했다. 민서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빚이 아니라 내가 남긴 책임이다. 도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한 번은 눈으로, 또 한 번은 숨이 막힌 채 마음속으로. 의미는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들어오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민서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떨렸다. 유나는 그 떨림을 보며 3년 전 병원 복도 끝 의자를 떠올렸다. 코트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찾아와 언니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던 젊은 여자. 그때 민서는 도연을 사랑해서 유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도연 아버지의 오래된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이 남긴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헤라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사람이 남긴 낙서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니? 유나는 헤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공격이 없었다. 공격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어머님은 그분을 아셨죠. 식장 뒤쪽에서 도연의 이모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헤라는 즉시 이모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났다. 어떤 비밀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막으려는 손짓 때문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유나는 상자 안에서 접힌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접힌 모서리를 천천히 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민서와 닮은 눈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는 얼굴이었다. 손목에는 그 은팔찌가 있었다. 민서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도연의 손에서 메모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하객석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결혼식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가족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 알고 있었어?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복 치마 끝을 꽉 쥐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약점을 미워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조차 자신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 도움의 대상이 젊은 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더럽고 부끄러운 일로 덮어버렸다. 남편이 남긴 봉투도, 유나에게 맡긴 부탁도, 민서라는 이름도.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따로 있었다. 헤라는 민서의 사정을 알고도 그녀를 새 며느리로 선택했다. 도연이 민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남편이 남긴 책임을 집안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방식으로 관리하려 했다. 겉으로는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속으로는 민서가 영원히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나는 그 생각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3년 전 이혼 서류가 놓였던 그날, 유나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가 사실을 꺼내면 민서는 도연 앞에서 동정과 의심 사이에 놓일 것이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이름과 민서의 어머니를 함께 듣는 순간 무너질 것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나가면 최소한 두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누군가를 지키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감옥의 벽이 되기도 한다. 민서는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울기 전에 먼저 표정을 잊는다. 언니가 그래서 그 돈을... 도연은 민서를 돌아보았다. 무슨 돈? 민서는 눈을 감았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지만 이번에는 민서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그때 집비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어머님도 선배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유나를 보았다. 언니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멍해졌다. 그동안 그는 유나가 자신과 민서 사이를 의심해서 떠난 줄 알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 편이 덜 아팠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바닥부터 갈라지고 있었다. 유나가 지키려 했던 사람은 자신에게서 도연을 빼앗아간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끝까지 오해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 두 사람 모두였다. 헤라는 그제야 다급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착한 척하려고 한 거지. 결국 네가 이 집을 나간 건 네 선택이야. 유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바닥에 흩어진 꽃잎 사이로 자신의 구두 앞코가 보였다. 비에 젖은 자국은 거의 말라 있었지만 희미한 얼룩은 남아 있었다. 맞아요. 제가 선택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려고 한 선택이 제가 짓밟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 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헤란의 손에서 처음으로 힘이 빠졌다. 도연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변명보다 늦은 이해가 더 많았다. 민서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한 걸음 유나에게 가까워졌다. 그때 예식장 입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제일 중요한 건 안 나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까지 믿었던 오래된 법률 대리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비에 젖지 않게 감싼 검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헤란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발걸음이 버진 로드 위에 낮게 울렸다. 그는 유나를 지나 도연 앞에 멈춰섰고 검은 파일을 내밀었다. 이 파일은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정정 서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파일이 열리지 않게 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받지 못했다. 손이 굳어 있었다. 유나도 그 파일을 처음 보는 듯 숨을 멈췄다. 그녀가 가지고 온 상자 안의 진실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더 큰 문을 여는 열쇠였을 뿐이다. 검은 파일이 도연의 손 앞에 놓였지만 그는 한동안 그것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얇은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 놓인 수많은 꽃과 조명, 값비싼 장식들보다 그 검은색 표지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축복을 위해 깔린 버진로드 위에 축복과는 너무 먼 진실이 걸어 들어와 버린 순간이었다. 법률 대리인 오석진은 조용히 양경을 굳혔었다. 나이가 든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도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세운 사람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밤, 숨쉬는 기계음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남자의 얼굴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이 서류는 원래 장례가 끝난 뒤 바로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헤란이 앞으로 나섰다. 한복 치맛자락이 꽃잎을 밀며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걸치고 있던 모든 표정이 한꺼번에 벗겨진 얼굴이었다. 오 변호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오석진은 혜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오래 미루어온 판단이 있었다. 예의 때문에 미룬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식장 안이 더 조용해졌다. 도연은 그제야 파일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려 표지 가장자리가 약하게 흔들렸다. 민서는 옆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실을 가져온 사람은 그녀였지만 이제 그 진실은 그녀의 손을 벗어나 더 큰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연이 파일을 열려는 순간 혜란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열지 마. 그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명령보다 애원에 가까운 것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평생 그 손에 붙들려 살아왔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물러섰고 어머니가 옳다고 하면 의심을 접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유나가 집을 떠날 때도 그는 늘 이 손목의 압력을 느끼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번엔 내가 봐야 해. 혜란의 손이 더욱 세게 조여졌다. 유나는 그 손을 보았다. 3년 전 이혼 서류 위에 놓여있던 손. 모든 말을 덮고 모든 질문을 막고 누군가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만든 손. 그 손이 지금은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막으려는 것이 서류인지 아들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세월의 균열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서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알아야 해요. 혜란이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약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다. 넌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민서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야 어머님이 편하니까요. 그 말에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객석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예식장 직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이 장면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큰 반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혜란의 손에서 자신의 선택을 빼내는 순간이었다. 파일이 열렸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 그리고 도연의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먼저 집었다. 종이에는 양냄새처럼 희미한 병실의 시간이 배어있는 듯했다. 그의 눈이 첫 줄에서 멈췄다. 도연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도연의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첫 문장이 사과였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바닥부터 흔들었다. 오석진이 낮게 말했다. 회장님은 마지막에 3가지를 바로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서 씨 어머니에게 남긴 채무, 유나 씨에게 씌워진 오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혜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혜란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떨고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강도연 씨의 이혼 과정에서 조작된 재산 정리 서류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치 오래전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 칼끝이 다시 살갗에 닿는 느낌이었다. 이혼 당시 그녀가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집을 나왔던 일. 혜란이 네가 가져갈 자격은 없다고 말했던 그날.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던 그날. 그것이 단순한 냉대가 아니었다면?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 안에는 유나 명의로 처리된 동의서 사본이 있었다. 서명은 그녀의 것처럼 보였지만 유나는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마지막 획이 탈렸다. 그녀가 이름을 쓸 때 늘 살짝 눌러 쓰던 끝부분이 없었다. 누군가 따라 쓴 서명이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오래된 흉터를 눌렀다. 그 흉터가 하얗게 떠올랐다. 도연이 그녀를 보았다. 이거 네가 한 게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혜란이 갑자기 소리를 낮게 내뱉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했다.
지나간 일이라는 말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쉽게 꺼내는 문장이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매일 다른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현재였다. 오석진은 저장 장치를 작은 스피커에 연결했다. 직원 하나가 망설이다가 장비를 가져왔다. 혜란이 막으려 했지만 도연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뒤에 서 있지 않았다. 짧은 잡음 뒤 병실의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도연 아버지의 쇠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우리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간 겁니다. 민서가 손으로 막을 막았다. 도연은 눈을 감지 못했다. 혜라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을 죽였다. 녹음 속 목소리는 이어졌다. 혜란이 민서 양을 집안에 들이려는 이유를 압니다.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평생 고개 숙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도연아, 네가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그 순간 예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혜라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도연은 파일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 자격조차 아직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는 유나와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오늘 결혼할 여자도 오래전에 떠나보낸 여자도 모두 자신의 침묵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혜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나를 탓했어. 나는 이 집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유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도 보였고 오랜 질투도 보였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무너질 사람의 초라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연이 낮게 물었다. 엄마가 지킨 건 집이야? 아니면 엄마 자존심이야? 혜란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석진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종이 위에는 오늘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왜 오늘 날짜로? 오석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강 회장님은 생전에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도연 씨가 진실을 모른 채 재혼하려 할 경우 이 서류를 반드시 식전에 공개하라고요. 혜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마지막 종이 위로 모았다. 유나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조차 모르는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석진은 도연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것이 공개되면 오늘 결혼식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 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문 밖의 비는 더 굵어졌고 버진로드 위에 떨어진 부케는 흰 꽃잎을 잃지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제 한 장만 더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오석진이 내민 마지막 서류는 얇았다. 너무 얇아서 그것 하나가 결혼식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 도현은 종이를 받았지만 바로 펼치지 못했다. 손끝이 마른 잎처럼 떨렸다. 혜라는 그 종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눈동자는 계속 그쪽으로 끌려갔다. 숨기고 싶은 것은 뇌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다. 유나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가져온 상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도연 아버지가 남긴 메모, 민서의 이름, 오래된 사진, 그리고 조작된 서류.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오석진의 표정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도현이 마침내 종이를 펼쳤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남은 핏기가 사라졌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사가 적혀 있었다. 만약 도현이 진실을 모른 채 민서와 결혼하려 한다면 결혼식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 민서의 어머니가 남긴 빚은 도현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으며 민서는 그 어떤 채무도 강씨 집안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있었다. 한민서 양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은 보상이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죄책감을 결혼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민서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드레스 자락을 쥔 손에 놓았다.
흰 천이 바닥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신부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의 끝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리 위에 누군가의 미안함과 누군가의 통제가 겹겹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무릎을 흔들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늦게, 너무 늦게 알았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은 여자를 지켜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유나를 지키지 못했던 방식 그대로 민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서야. 그가 이름을 불렀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 하나에도 상처가 묻어 있었다. 혜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건 네 아버지가 약해져서 한 말이야. 죽기 전에 사람은 다 이상해져.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도연의 말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짧은 반항을 들었다. 혜란도 들었다. 그래서 더 놀랐다. 도연은 서류를 쥔 손을 내렸다. 손가락 사이에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일 중에 왜 항상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혜란의 입술이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질문은 비난보다 더 깊었다. 비난은 반박할 수 있지만 오래 외면한 장면들은 반박할 수 없다. 유나가 집을 나가던 날 현관에 놓였던 작은 짐가방, 병원 복도 끝에서 울음을 삼키던 민서,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돌아서던 도현 자신,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돌아왔다. 그때 도현의 이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오래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었다. 지퍼가 떨리는 손 때문에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두 번째에야 겨우 열렸고 안에서 작은 녹색 천 주머니 하나가 나왔다. 혜란의 얼굴이 그걸 보자마자 일그러졌다. 언니, 이모의 목소리는 작았다. 이건 더 못 숨기겠어. 천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얇은 은팔찌였다. 사진 속 민서의 어머니가 차고 있던 그 팔찌였다. 모두의 시선이 팔찌에 꽂혔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 어머니의 손목에서 보았던 마지막 물건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사라졌다고 들었던 팔찌. 그런데 그게 왜 혜란의 동생 손에 있었는지 대답은 이미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이모는 고개를 숙였다.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민서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언니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 유나가 나가던 날 그 상자도 버리라고 했고. 혜란이 소리치듯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알아. 이모는 처음으로 혜란을 똑바로 보았다. 유나가 그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언니가 서류를 바꿔놓은 것도 알아. 식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오해가 타인의 입을 통해 내려놓아지는 순간 가벼워지기보다 먼저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오래 아팠던 일이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뒤늦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사과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말이 많을수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유나에게 무엇을 빼앗았는지 이제야 보았다. 집도 재산도 이름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믿어질 권리였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것이 자신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는 이모에게서 팔찌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은빛이 손바닥에 닿자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오래전 어머니의 손목에 있던 온기가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그 팔찌를 부케 대신 품에 안았다. 혜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친척들, 그녀의 눈치를 보던 하객들, 그녀가 초대한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도 예전의 힘은 없었다.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유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충분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혜란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유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분노도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더 무거웠다. 조용히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침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침묵 위에 세워진 모든 권력은 설 자리를 잃는다. 도연은 결혼 반지가 들어있던 벨벳 케이스를 주었다.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그것이었다. 그는 케이스를 열지 않은 채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물러나 있었다. 오늘 결혼식은... 도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서가 대신 말했다. 끝내요. 그 말은 울부짖음도 원망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그녀는 신부가 되기 직전에 처음으로 자신을 누군가의 빚이나 보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선택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존중이었다. 혜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복 치마가 흐트러졌고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바로 주워주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매달려 살아왔지만 바로 그 시선 앞에서 가장 오래 숨긴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유나는 낡은 상자를 닫았다. 딸깍, 작은 소리가 다시 울렸다. 처음 그 소리가 났을 때는 무언가 시작되는 소리였고 지금은 무언가 끝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도연이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유나야. 유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세월이 지나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을 다시 과거에 묶어둘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그 말은 이제 저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유나는 식장 문 향에 걸어갔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더 이상 그녀를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잘못 놓여있던 것들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빗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유나의 구두가 젖은 바닥을 밟는 순간 결혼식장 안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조용히 알고 있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결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마침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어나간 순간이었다. 유나가 식장 문 밖으로 나간 뒤에도 안쪽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빗소리는 다시 낮아졌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떨어지는 비는 마치 방금 지나간 모든 말들을 씻어내리려는 듯 조용히 흘렀다. 그러나 어떤 말은 씻겨내려가지 않는다. 늦게 도착한 진슬처럼 한번 방 안에 들어오면 오래 머문다. 버진로드 위에는 흰 꽃잎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민서가 놓친 부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도연이 주워든 반지 케이스는 열리지 않은 채 그의 손 안에 있었다. 축가를 부르기 위해 대기하던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주례를 맡은 노신사는 조용히 양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다. 누구도 결혼식의 다음 순서를 묻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순서는 끝났다는 것을. 민서는 은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퍼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손으로 한 올 한 올 만져주던 흰 천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은빛 위로 어머니의 오래된 그림자가 지나갔다.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의 손목은 늘 바빴다. 밥을 차리고 머리를 묶어주고 밤이면 밀린 고지서를 접었다. 그 손목에 있던 팔찌가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침묵했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했다. 도연은 민서 앞에 섰다. 말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사과는 너무 늦으면 설명처럼 들리고 설명은 너무 길면 변명처럼 들린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배운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반지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케이스가 유리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한테만 사과하면 안 돼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는 유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 나쁜 일을 해서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기도 한다. 헤라는 맨 앞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한복은 조금도 구겨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떨어진 손수건은 아직 바닥에 있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먼저 주워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누군가의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넓은 침묵만 남았다. 도연의 이모가 천천히 다가와 그 손수건을 주었다. 그러나 헤란의 손에 바로 쥐어주지는 않았다. 잠시 바라보다가 옆 의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작은 거리감이 헤란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선명한 벌처럼 느껴졌다. 언니, 이제 그만해. 이모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헤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가 나간 문. 자신이 초대한 사람,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 자신이 감추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도 누구보다 조용히 떠난 사람. 헤라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다. 유나는 한 번도 이 집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자기 몸으로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큼 깨끗하지 않았다. 너무 늦게 온 깨달음에는 늘 변명과 후회가 함께 묻어 있다. 한편 유나는 예식장 건물 밖에 처마 아래에 서 있었다. 비는 굵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길가에는 결혼식장 직원들이 세워둔 꽃장식이 비에 젖어 있었다. 꽃잎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유나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꺼내보았다. 화면에는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래전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가 아직 휴대폰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 전부가 아니야. 그 문장은 결국 보내지지 않았지만 오늘 다른 방식으로 도착했다. 유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조심히 끄고 가방 안에 넣었다.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이해를 기다리며 살았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누군가 진실을 물어봐주기를,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알았다. 어떤 삶은 남이 믿어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을 때 다시 시작된다. 잠시 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돌아보니 민서가 서 있었다. 드레스 위에는 검은 코트가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은팔찌가 있었다. 신부 화장은 눈물 때문에 조금 번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식장 안에서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민서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유나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예전 병원복도 끝에서 떨던 어린 여자와 지금 비오는 계단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닮았지만 같지 않았다. 민서도 오늘 무언가를 잃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되찾았다. 앞으로는 누구의 미안함도 대신 갚지 말아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는 괜찮아요?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은 아직 이르고 괜찮지 않다는 말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았다. 그녀는 손등의 희미한 흉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이 견딘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짐에 남겨진 흔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작은 표시였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숨이 좀 쉬어져요. 민서는 그 말에 울듯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집에 침묵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때로 긴 대화보다 한 번의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때 도연이 문 안쪽에서 나왔다. 그는 멀찍이 멈춰섰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 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사람처럼. 그의 손에는 열리지 않은 반지 케이스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비가 닿지 않게 품에 넣어두고 있었지만 종이 끝은 조금 젖어 있었다. 유나야.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한참 후에야 말했다.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 침묵은 예전의 도망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 앞에 선 사람의 침묵이었다. 그래도 언젠가 내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한 번만 들어줘. 유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한다는 뜻도 기다리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말이 허공에 버려지지 않게 해준 것뿐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떤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 않아도 마지막 말만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낡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 있던 오래된 사진과 수첩, 봉투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진에 접힌 모서리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폈다. 이제 더 이상 접어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이번에는 품이 아니라 옆구리에 편하게 안았다. 짐처럼 끌어안던 것이 기록이 되는 순간 사람의 자세는 조금 달라진다. 며칠 뒤 예식장은 예정에 없던 취소 안내를 하객들에게 보냈다. 이유는 길지 않았다. 가족 사정. 그 네 글자 안에 담긴 진실을 모두가 알 필요는 없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팔찌를 수리해 손목에 찾고 다시는 그것을 빛처럼 여기지 않기로 했다. 도연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매일 한 줄씩 다시 읽었다. 헤라는 한동안 아무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집안의 가장 큰 방에는 여전히 비싼 가구들이 있었지만 그녀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것은 현관 옆에 빈자리였다. 오래전 유나가 작은 짐가방을 들고 서 있던 자리였다. 그리고 유나는 작은 사무실 창가에 새 화분을 놓았다. 비가 그친 오후였다. 햇빛이 유리창을 지나 책상 위에 얇게 퍼졌고 그녀는 오래전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를 마침내 삭제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가 사라진 뒤 유나는 휴대폰을 엎어두지 않았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 옆에 낡은 상자를 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에는 비에 젖었던 나무들이 천천히 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조용히 짓밟아도 된다고 믿었던 시선이었다. 그리고 가장 조용히 살아남은 것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